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회의실 바닥을 닦던 청소부에게 지금 통역하면 5억을 주고 인생도 같이 바꿔준다고 얘기한 재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날도 저는 늘 하던 대로 대기업 본사 42층 회의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새벽 청소는 아니었습니다. 임원 회의가 끝난 직후 외부 손님들이 빠져나간 뒤에 들어가는 낮 청소였습니다. 보통 이런 회의가 있는 날이면 회의실 공기가 다릅니다. 바닥엔 비싼 구두 자국이 남아있고 테이블 위엔 손도 대기 어려운 서류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청소부는 이 건물에서 풍경 같은 존재였습니다. 있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없어도 금방 잊히는 존재였습니다.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날 회의실에는 아직 몇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둘과 임원 몇 명, 그리고 이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급의 사람들이 남아 있으면 청소는 미뤄지기 마련이었지만 그날은 일정이 촉박한지 저를 그대로 들여보냈습니다. 저는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의실 안에서 영어가 오가는 소리가 끊겼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고 누군가 낮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통역이 안 되는군.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통역사가 갑자기 전화를 받으러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임원들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계를 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일에 제가 끼어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회장이 갑자기 제 쪽을 바라보며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Can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저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머리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생각하기도 전에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Yes, I can.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불쾌함이 섞여 있었고 누군가는 지금 뭐 하는 거냐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도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잠시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듯 제 앞치마와 다른 운동화까지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통역하면 5억 주지. 인생도 같이 바꿔주지.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회장의 표정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임원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멈췄고 다른 임원은 회장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제 통장에 한 번도 찍혀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아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물었습니다. 할 수 있나? 저는 그 질문이 단순히 통역을 하겠냐는 뜻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질문 하나로 제 인생이 갈릴 수도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못마땅한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손짓으로 모두를 잠재웠습니다. 그럼 시작하지. 그 순간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바닥에 걸레를 내려놓고 회의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 하나하나가 너무 무거워서 다리가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의실 중앙에 섰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서본 적 없는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늘 아래에서 늘 고개를 숙이고 늘 지나치는 사람으로만 존재했던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시선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통역을 마친 뒤 저는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저를 별도의 대기실로 안내했고 잠시만 기다리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휴대폰은 반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문은 밖에서 잠겼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까 그 제안은 우연도 즉흥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머릿속엔 계속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사람들은 늘 물었습니다. 청소부가 어떻게 영어를 하느냐고.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길게 설명해봤자 아무도 진심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 유학을 했습니다. 대단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제가 공부 하나만큼은 놓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대학에서는 통역을 목표로 언어를 공부했고 실제로 국제 행사에서 보조 통역까지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정해진 길 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고는 갑작스러웠습니다. 유학 중이던 나라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고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치료비가 문제였습니다. 보험 처리가 엉망이었고 그 사이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 집안의 빚, 그리고 제 치료비까지 겹쳤습니다. 학교는 휴학으로 버텼지만 결국 복학하지 못했습니다. 학력은 중간에 끊겼고 이력서는 어딜 가도 반쪽짜리 취급을 받았습니다. 졸업장이 없네요. 경력이 애매하네요. 나이가 조금 애매하네요. 면접장에서 들은 말들이었습니다. 통역 경력은 정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고 외국어 실력은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생활을 위해 아무 일이나 해야 했습니다. 그때 손에 잡힌 게 외주 청소 용역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보수가 좋았고 무엇보다 묻지 않았습니다. 학력도 과거도 왜 여기까지 왔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실망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기업 본사에서 바닥을 닦는 사람이 됐습니다. 매일 수십 개의 회의실을 오갔고 수백 명의 임원과 직원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제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귀를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려 있으면 자연스럽게 영어가 들려왔고 보고서 위에 놓인 메모 한 줄, 버려진 출력물 한 장에도 많은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는 건 위험했고 청소부가 아는 건 더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회장은 제 과거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사실은 다음 날 아침 용역 관리자에게서 들었습니다. 관리자는 평소와 달리 제 이름을 정확히 불렀고 회사 쪽에서 확인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숨기고 있던 모든 과거가 누군가의 책상 위에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회의실이 아니라 작은 면담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 이력과 제가 유학 시절 찍었던 사진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나?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가 어디서 시작했고 어디서 멈췄으며 왜 다시 바닥으로 내려왔는지 모두 말했습니다. 회장은 끝까지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그렇군. 그 말이 칭찬인지 확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청소부로만 남아있을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면담실을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구할지 아니면 완전히 망가뜨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고 되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을 때 저는 잠시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앞치마는 이미 벗어둔 상태였지만 몸에는 아직 청소부의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움직이려는 버릇 말입니다. 하지만 회장은 제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회의 테이블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자 회의실 안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황도 있었고 노골적인 불쾌함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얼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대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이 상황이. 한 임원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조용히 제지했습니다. 그 짧은 손짓 하나로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통역 계속하지. 회장의 말은 짧았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회의 테이블 옆에 섰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전문 통역사가 서던 자리였습니다. 수많은 계약과 숫자, 이해관계가 오가던 바로 그 위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청소부 차림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통역을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더 빠르고 복잡한 영어로 말을 꺼냈습니다. 마치 시험이라도 보듯이 말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대로 의미를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유학 시절의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교수의 발음, 토론, 수업, 실전 통역 연습들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문장을 내뱉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부터는 조금씩 리듬이 잡혔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전달해야 할 의미는 정확히 옮기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 사이의 웅성거림이 사라졌고 외국인 투자자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대신 집중하는 눈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 통역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제 쪽을 직접 보며 질문을 던졌고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질문을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회의의 흐름이 제 입을 통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말 하나, 표현 하나가 분위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태도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눈빛이 조심스러운 경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제 노트를 힐끔거리며 내용을 확인하려 했고 누군가는 아예 저를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통역을 이어가는 동안 저는 이 회의가 단순한 미팅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천억 규모의 투자 이야기였고 한 문장만 잘못 전달돼도 판이 뒤집힐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꽤 공격적이었습니다. 조건을 더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옮기면 회의실 분위기가 크게 흔들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역할을 벗어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통역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임원 몇 명의 얼굴이 굳었고 회장은 제 말을 들은 뒤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좋아. 회장은 그렇게 말한 뒤 영어로 직접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다시 통역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회장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일부러 이 자리에 세워두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오래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통역사가 돌아왔지만 회장은 그를 앉혀두고 저에게 계속 통역을 맡겼습니다. 그 장면은 임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외국인 투자자는 제게 먼저 악수를 청했습니다. 구두자부.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묘하게 울렸습니다. 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분명한 불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세계에 예상치 못한 이물질처럼 끼어든 존재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문득 바닥에 놓인 제 걸레와 물통을 떠올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가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단순한 청소부로만 남아있지 않게 됐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이 회의실은 저에게 더 이상 같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역시 저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바로 돌려보내지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먼저 자리를 뜬 후에도 회장은 저를 회의실 밖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임원 몇 명에게만 짧게 지시를 내린 뒤 저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가 안내한 곳은 회장실이 아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작은 면담실이었습니다. 회의실보다 훨씬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숨을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회장은 제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서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제 맞은편에 앉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마치 제가 먼저 무언가를 말하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통역 어디서 배웠나? 저는 이미 이 질문이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했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게 유학 이야기와 통역 경험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까 내가 한 말 기억하나? 물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5억 말씀이십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자 회장은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더군. 돈을 준다고 하면 그게 보상이라고.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계약서도 아니었고 어떤 공식 문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회의 내용이 정리된 요약본이었습니다. 자네가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말이지. 그는 손가락으로 몇 줄을 짚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전달됐고 이 부분은 저렇게 전달됐지. 저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통역한 문장들이었습니다. 단 한 단어도 틀리지 않게 기억하고 있는 듯한 정확함이었습니다. 다음번엔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전달해주면 좋겠네. 그 말은 아주 담담했습니다. 마치 사소한 표현 수정이라도 부탁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말하는 조금이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의미는 유지하되 상대가 받아들이는 뉘앙스를 바꿔주면 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요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역이라는 이름을 쓴 조정, 사실상 정보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회장이 먼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통역은 원래 해석의 영역이니까. 그는 마치 제 마음속을 읽은 사람처럼 제가 걱정할 만한 부분을 먼저 짚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자네 인생을 바꿀 기회이기도 하지. 그 순간 5억이라는 숫자가 다시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보상이 아니라
대가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지.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자네는 다시 청소를 하고 나는 다른 통역을 쓰면 그만이야.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의 뒷부분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말이 이 회사에서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말입니다. 저는 그날 회장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회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조금만 다르게 전달해주면 돼. 의미는 유지하되. 인생을 바꿀 기회. 저는 제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중간에 끊긴 학력, 갚지 못한 빚, 언제 잘릴지 모르는 청소 일자리. 그리고 동시에 제가 회의실에서 느꼈던 그 감각도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던 순간 제 말 한마디로 분위기가 바뀌던 그 느낌 말입니다. 그 선택이 저를 다시 위로 올려줄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구렁텅이로 끌고 갈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미 저는 이 판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건 역시 하나의 선택이 된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걸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제 앞에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는 그때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순간에 저는 거절했을 때 다시 돌아가게 될 삶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고개를 숙인 채 살아가는 나날들, 그리고 언제든 교체 가능한 외주 인력이라는 현실 말입니다. 회장에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제 대답을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럼 조건부터 정리하지. 회장은 그렇게 말하며 한 남자를 방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법무팀이라고 소개했지만 그의 말투와 태도는 제가 알던 법무팀과는 달랐습니다. 서류를 설명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은 흐리게 말했고 정작 핵심적인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피했습니다. 그날 제가 받은 서류는 계약서라기보다는 각서에 가까운 문서였습니다. 정식 직함도 없었고 업무 범위도 애매했습니다. 임시 자문 통역이라는 이름만 적혀 있었을 뿐입니다. 정식 직원은 아닙니다. 법무팀 남자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외부 자문 형태로 협조하는 겁니다. 그 말은 곧 보호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책임은 있지만 권리는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비밀 유지였습니다. 업무 내용은 물론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가족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까? 제가 묻자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날부터 제 일상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돼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저는 여전히 청소부였습니다. 출근 기록도 그대로였고 유니폼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특정 시간대가 되면 저는 호출을 받았습니다. 지금 내려오시죠. 회의실로 바로 오세요. 이 내용은 메모하지 마세요. 그 모든 지시는 항상 구두로만 전달됐습니다. 문자도 이메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면 저는 통역을 했고 회의가 끝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투명인간처럼 지나쳤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특히 임원들 사이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제 존재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어떤 임원은 회의 도중 저를 빼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통역은 기존 인력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를 남겼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회사 안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의 내용과 다른 방향의 지시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어를 말하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 회의에서는 비로 전달하라는 식이었습니다. 그건 그냥 분위기 조정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통역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판단을 미세하게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제가 통역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보고서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전달하지 않은 표현들이 마치 제가 말한 것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상대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말한 사람이 아니라 기록을 가진 사람이 진실을 만드는 곳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많은 지시들이 계약서에 없는 방식으로 내려왔습니다. 업무 시간도 범위도 점점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늘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정리되면 한 번에 하죠.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제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오면 저는 자주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릴 것 같았고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먼저 뛰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계속 그 건물로 향했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분명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기회가 아니라 누군가 대신 서 있는 위험한 자리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걸 보고 너무 많은 걸 들어버린 뒤였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은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민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올 때마다 누군가 제 등을 보고 있는 기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이어지는 시선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은 날이 갈수록 분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늘 저보다 먼저 출근하던 청소 동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구역을 담당하던 사람이었고 말수가 적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날까지도 함께 장비를 정리하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인사를 나눴던 사람 말입니다. 오늘 안 나오셨어요? 제가 관리자에게 묻자 그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짧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뒀어요. 너무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퇴사라기엔 절차도 인수인계도 없었습니다. 라커룸에 있던 그의 물건들도 그날 오후가 되자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 움직이게 됐습니다. 같은 구역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동선은 자주 바뀌었고 예정에 없던 업무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쪽도 좀 부탁해요. 여긴 다른 팀에서 쓸 겁니다. 이유는 늘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제가 혼자가 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번호는 매번 달랐고 발신자 표시도 없었습니다. 미국에는 언제 갔었죠? 그때 누구랑 같이 있었습니까? 영어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처음엔 단순한 확인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이 제 과거를 조사하라고 했다는 말을 이미 들은 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문의 방향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그 회의에서 어떤 얘기까지 들었죠? 그날 회장이 영어로 한 말 정확히 기억합니까? 저는 대답을 아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비밀 유지 조항이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상대는 웃듯이 말했습니다. 기억 안 나면 곤란합니다. 그 한마디에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얼굴들이 늘어났습니다. 통역이나 임원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내내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제가 단어 하나를 바꿀 때마다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 번도 그런 시선을 받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통역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치르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제 일상이 너무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는지 어느 회의실에 들어갔는지까지 누군가는 다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평소와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잠시 후 관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왜 그쪽으로 가셨어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광고지가 누군가 뒤집어 놓은 흔적이 있었고 우편함은 자주 열려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느낌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제 생활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회의실에서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숫자, 이름, 계약 조건, 그리고 웃으면서 오간 위험한 농담들까지 말입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통역을 한 게 아니라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다음 날 회장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회의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표식도 없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감시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일에서 물러날 수 있는 선택지는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회장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회의실도 집무실도 아니었습니다. 본사 지하 주차장을 지나 더 아래로 내려간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공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버튼도 없었고 회장이 직접 카드키를 대고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자리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는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방 안에는 창문이 없었고 벽 한 면 전체가 모니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화면에는 회의실, 복도, 임원실, 심지어 주차장까지 실시간으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회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까지 손을 뻗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회장은 제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험하는 목소리도 협상하는 말투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결론을 내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할 단계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제 앞에 얇은 파일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파일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임원들, 해외 법인 책임자들, 외부 로비스트, 심지어는 이미 뉴스에서 성공한 경영인으로 포장된 얼굴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날짜와 금액, 그리고 짧은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 절반은 나를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어. 회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 파일 위에 손을 올려놓고 가만히 숨만 쉬었습니다. 내가 왜 당신을 썼는지 궁금했겠지. 그는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재벌의 눈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서로 등을 맞길 병사를 고르는 눈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회사 사람이 아니야. 줄도 없고 빚도 없고 조직에 묶여 있지도 않지.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에게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신은 듣는 법을 알고 기록하는 사람이야. 그 순간 육부에서 느꼈던 모든 불안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저를 따라다니던 시선들, 사라진 청소 동료, 제 과거를 캐묻던 전화들. 그것들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습니다. 판이 이미 짜여 있었고 저는 그 안에 올려진 말이었습니다. 회장은 말했습니다. 자신은 오래전부터 내부의 정보가 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누가 적인지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사람, 조직 논리에서 자유로운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을 바꾸지 않을 사람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통역은 핑계였어.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회의실에서 통역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미 그는 저를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단어를 고르는지, 어느 뉘앙스를 살리는지, 불리한 말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저는 그 모든 평가를 받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당신은 고치지 않았어. 그는 제가 회의에서 일부러 완곡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한 순간들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 선택했던 정직함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위험하고도 필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회의에 계속 들어올 거야. 공식적으로는 자문 통역으로. 회장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할은 달랐습니다. 회의 내용을 기억하고 흐름을 기록하고 누가 언제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까지 남기는 역할. 필요할 때는 증인이 되고 필요하면 미끼가 되는 자리였습니다. 겁나겠지. 그는 제 감정을 너무도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미 발을 빼기엔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도망치지 않을 거야. 회장은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청소부로 살 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닥을 닦으며 투명 인간처럼 살던 그때보다 지금이 더 무섭고 더 선명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서명도 계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우연히 이 자리에 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회장의 진짜 목적은 돈도 투자도 아니었습니다. 이 판에서 살아남을 단 하나의 진실을 손에 쥐는 것. 그리고 그 증거로 저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제 목숨도 함께 들고 들어가고 있다는 기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은 아직 절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계약이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 회의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떠났고 그동안 숨가쁘게 이어지던 임원 회의도 전부 취소됐습니다. 회사 전체가 한숨 돌린 듯한 분위기였지만 이상하게도 저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정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회의 호출도 통역 요청도 회장의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층을 오가며 대기했지만 모두가 저를 애써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일이 끝났으니 정리 시간이 필요하겠지,
보상은 절차 때문에 늦어질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고 담당 임원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돌아온 답은 늘 같았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회장님 일정이 잡히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라는 말은 계속됐지만 날짜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제 출입 카드의 권한이 하나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출입이 막혔고 기록실 접근 권한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 공간의 카드키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정리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입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공식적으로 저를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정식 직원이 아니었고 계약서에도 제 이름은 흐릿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임시 자문 통역.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사라지는 존재였습니다. 약속했던 5억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회계팀에 문의하자 그런 지급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비서실은 더 이상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회장의 개인 번호는 통화 연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핸드폰 화면만 바라보며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 회장의 눈빛, 그가 했던 말들. 당신은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신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신뢰가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필요 없어진 순간 밀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동료도 파트너도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구간을 통과하기 위한 소모품이었고 기록자이자 방패였을 뿐이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도 눈을 감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살고 싶어서 다시 바닥을 닦는 삶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저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옛 청소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그날 이후로 사람들 몇 명 잘렸어요. 이유도 없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기록했던 회의들, 제가 들었던 말들, 그리고 제가 침묵했던 선택들. 그것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이미 망가뜨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분노했습니다. 돈을 못 받아서도 버려져서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판 위에서 말처럼 움직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노트를 꺼냈습니다. 회의실에서 들은 말들, 날짜, 참석자, 분위기, 그리고 회장이 했던 직접적인 발언들. 저는 공식 기록과 별도로 제 방식대로 모든 것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습관이었고 동시에 두려움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판이 잘못 굴러갈 경우를 대비한 제 나름의 보험이었습니다. 노트를 넘기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회장은 저를 버렸지만 제가 가진 것까지 없앨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들은 것들, 기억한 것들, 기록한 것들은 여전히 제 손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정리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 방식으로 끝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 판에서 내려오는 방식은 그들이 정해주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판을 뒤엎을 사람이 되겠다고. 이 선택이 어떤 대가를 부를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노트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메모를 조금 해둔 정도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저는 처음 회의실에 들어간 날부터 이 일이 단순한 통역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했습니다. 회의 날짜, 참석자, 발언 순서, 누가 어떤 말에서 눈을 피했는지, 누가 특정 안건이 나오자 갑자기 말을 바꿨는지까지 남겼습니다. 공식 회의록에 절대 적히지 않는 것들, 하지만 나중에 가장 중요한 조각이 될 것들을 말입니다. 녹음도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녹음은 조심스러웠지만 회의 전후 복도에서 나눈 대화, 통역 대기 중 켜둔 휴대폰 메모 앱, 그리고 임원들이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고 확신했기에 흘려보낸 말들이 자연스럽게 쌓였습니다. 청소부는 투명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서 거리낌 없이 말을 했고 회의실 문이 닫힌 뒤에도 긴장을 풀고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바닥을 닦는 척하며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하며 그 모든 말을 귀에 담았습니다. 이메일도 있었습니다. 공식 메일이 아닌 참고용이라며 포워딩된 자료들. 통역을 핑계로 공유받았던 일정표, 회의 준비 문서, 그리고 회장이 직접 수정 지시를 내렸던 문장들의 이전 버전까지 저는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들이 언제 쓰일지 아니면 그냥 제 불안이 만들어낸 쓸데없는 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8부에서 버려진 순간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보험이 아니라 무기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며칠 동안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제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분류했고 발언을 연결했고 서로 다른 회의에서 반복되는 이름과 표현들을 묶어냈습니다. 그러자 하나의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투자 유치와 구조 조정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특정 계열사를 고의로 흔들고 책임을 다른 쪽으로 넘기는 흐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같은 몇 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모든 걸 통제하는 듯 보였지만 동시에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터질 경우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양이 되도록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설계도를 우연히 들여다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누구에게 이걸 넘길 것인가였습니다. 변호사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느렸고 저는 아직 이 싸움을 공식적인 전쟁으로 끌고 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해 보이지만 상대는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기자를 떠올렸습니다. 권력과 자본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 빛을 비추는 사람. 동시에 잘못 고르면 저를 한순간에 소모품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 기사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대기업 비리 특종을 몇 번이나 터뜨렸지만 늘 기사 말미에 관계자 보호를 위해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붙이던 기자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검색했고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첫 메시지는 짧게 보냈습니다. 청소부였습니다. 대기업 본사 회의실에서 6개월간 통역과 기록을 했습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내고 나서 한참을 손에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답이 오지 않으면 어쩌나, 오히려 제 신원을 추적당하면 어쩌나 수십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2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번화가도 회사 근처도 아닌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일했는지, 누가 시켰는지.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료부터 볼 수 있을까요? 저는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정리한 파일 일부만 담겨 있었습니다.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판에서 제가 배운 게 있다면 펜은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훑어보며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을 열었을 때 잠시 화면을 내려다본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꽤 깊네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혼자서 감당해야 할 무게는 이제 아니게 됐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제게 하나만 약속해달라고 했습니다.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 것, 그리고 연락이 올 때까지 절대 흔적을 남기지 말 것. 카페를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위험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판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던진 돌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이 먼저 움직일 차례라는 것을 말입니다. 일이 터지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단 한 줄로 시작됐습니다. 회사 이름도 회장 이름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짧은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투자 구조, 계열사 간 자금 이동, 그리고 내부 회의에서만 오갔을 법한 표현들. 그날 아침 회사는 술렁였습니다. 제가 더 이상 출입하지 않던 본사에서도 긴급 회의가 열렸고 몇몇 임원들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주가는 요동쳤고 관련 기사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명령도 부탁도 아닌 애매한 문장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조급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망설였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선택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건물에서 다시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장소는 달랐습니다. 지하도 비밀 회의실도 아니었습니다. 햇빛이 그대로 들어오는 회장실이었습니다. 그가 굳이 이 장소를 택한 이유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예전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계산 대신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앉으라고 했고 이번에는 커피도 직접 내왔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상황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지? 회장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과도 돈도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예전에 여유 있는 웃음이 아니라 이미 몇 수를 놓친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뭘 원하지? 저는 준비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기록한 것들이 어디까지 공개됐는지, 어떤 자료가 아직 남아있는지,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침묵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협박처럼 들리지 않도록 하지만 오해의 여지도 없도록 말했습니다. 회장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게 다시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공식 직책, 합법적인 계약, 그리고 이전에 약속했던 보상보다 더 큰 조건까지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같은 판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 게임은 끝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뒤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이 나왔고 책임자가 지목됐습니다. 회장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회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문을 반복했습니다. 저를 찾는 연락도 많아졌습니다. 기자, 변호사, 심지어는 다른 기업에서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바닥을 닦으며 배운 게 있다면 조급함은 늘 가장 약한 순간에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만 받아들였습니다. 기록을 정리하는 일, 그리고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밖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더 이상 투명한 존재로 취급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회의실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바닥이 아니라 테이블을 봅니다. 사람들의 눈을 봅니다. 그들이 어떤 순간에 말을 삼키고 어떤 단어 앞에서 멈추는지 봅니다. 그리고 가끔 청소부 복장을 한 사람을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5억은 제 인생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깨진 순간 저는 제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금액보다 값졌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바닥을 닦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바닥에만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판 위에 올라가는 말이 아니라 제 발로 서서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회의실 바닥을 닦으며 모든 걸 듣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고.